이렇게 육아 포럼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채팅으로 다양한 글들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제가 아까 전에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진짜 댓글에도 너무 긍정적이고 훈훈한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팁을 계속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거나 좋은 내용이 있다면 바로 캡처를 하셔서 계속 두고두고 보셔라 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한 킴벌리 육아 포럼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계속해서 미리 보기를 업로드를 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자님과 함께 같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실천하시면서 유한 킴벌리 육아 포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이제 유한 킴벌리 육아 포럼 이제 2부 강연이죠. 2부 강연이 총 6회차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자, 오늘의 마지막 강연은요, 바로 어떤 주제냐? 행복한 육아를 위한 준비된 엄마 아빠 되기라는 주제입니다. 준비된 엄마 아빠 되기 뭘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는데 저도 부모로서 항상 잘하고 있다라고 한 생각도 하지만 내가 너무 부족한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약간의 조금 잘못된 행동, 혹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쩌면은 부모 자신이 좀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리고 경청하면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아이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신 분들 특히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의 감정 코칭 노하우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모셔보도록 할게요. 행복 전문가 최성애 박사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빨간 옷을 이렇게 딱 예쁘게 입고 오셔가지고. 어제 우리 축구 우리 응원하는 뜻에서 제가 빨간 옷 오늘 입었습니다. 와, 이거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아, 좋습니다. 자, 정말 저는 이렇게 딱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좀 그런 느낌 좀 있으셔서 이렇게 입고 오셨나 했는데 네, 그것도 있지만 네. 근데 첫 번째 멘트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요? 대한민국. 자, 네. 오늘 정말 좋은 강연 많이 준비했을 텐데요. 네. 오늘도 저도 옆에서 잘 경청하고 있을 테니까 잘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정말 이렇게 마지막 강의가 됐다는 게 참 아쉽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이렇게 종합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거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행복하기만 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인성적으로도 또 올바른 아이, 그리고 사회에서도 원만하게 또 사회에 굉장히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잘 키우는 것이 어쩌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면서 6항목으로 제가 소주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와 교감하는 감정 코칭의 큰 그림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식, 지금까지 한 100년 가까이 학교나 혹은 가정에서 많이 그냥 익숙히 써오던 방식을 행동 코칭이라고 하는데 그 행동 코칭과 감정 코칭은 어떻게 다른가 거기 간단하게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준비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어떤 식으로 아이의 감정을 대하는지 또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올바로 잘 이끌어주는지 그 자기의 유형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구체적인 5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가 감정 코칭에서 정말 중요한 게 행동의 한계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초감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감정 코칭에서 몇 가지 이제 실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 사실 뭐 어린아이도 그렇고 또 아동, 청소년도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일단 형제 자매 숫자도 적지만 그리고 또 코로나 그 상황이 오래 가면서 특히 아주 어린 아이들은 사람 얼굴을 다 보지 못하고 자란 것도 굉장히 지금 이게 심리적으로는 어떤 후유증을 남길까 지금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많은 그 세계 아동 정신 건강 지표를 보면 아동인데 소아 우울증 혹은 불안증 혹은 ADHD 이런 식으로 정신 건강에 우리가 좀 적신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연령은 어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으로 보면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예전 같으면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냥 얘는 뭘 잘하고 얘는 뭘 잘하고 이럴 텐데 기대도 분산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하나하나 둘밖에 안 되니까 기대치는 높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거기에 맞추지 못한다 하는 실망을 주고 있는 거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부모님들이 더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그럴 때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 특히 어릴 때는 아이들이 자기네 어떤 환경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러나 그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는 기대를 받을 때 참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이가 2살이면 난 2살 때 어땠지? 5살이면 5살 때 내 모습은 어떨까? 이거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아이 지금 나이 또래 때 본인이 그 나이였을 때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잘 귀 기울여주고 자신에게 관심을 주고 애정을 표현했던 어른이 있었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아무도 없었다면 그때 기분은 어땠어요? 보통 아이들이 되게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고립된 것 같은 느낌, 불안한 느낌 그런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반면에 자기 말을 잘 귀 기울여주고 정말 관심 주고 또 애정을 표현해 주었던 분이 계셨다면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쓰면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때는 이렇게 받아쓰기 같은 거 칸 네모칸 해가지고 글씨 이제 계속 반복해서 숙제가 똑같은 거를 한 10번 써오라는 그런 숙제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글씨 쓰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꾸역꾸역 이렇게 삐뚤삐뚤 그냥 해서 숙제를 갖다 냈더니 아마 선생님께서 꼭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교실에다 대고 글씨를 삐뚤삐뚤 쓰는 애는 마음도 삐뚤삐뚤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삐뚤어졌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하고 되게 마음이 좀 울적하고 막 기분도 나쁘고 마치 소화가 안 되는 뭔가를 이렇게 삼킨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저녁 때 밥을 먹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 얼굴이 제가 평소 때 되게 이제 명랑하고 이렇게 밝았는데 이렇게 시무룩하니까 오늘 어째 우리 막둥이가 제가 막내였거든요. 우리 막둥이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그냥 울음이 이렇게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글씨 삐뚤삐뚤 쓰면 마음씨도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열심히 잘 들으시더니 종이 한 장을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년필로 한자 4글자를 썼어요. 그게 뭐였냐면 둔, 필, 승, 총이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글씨를 둔하게 쓰는 아이들이 총명함은 더 뛰어나다 그런 뜻이래요. 근데 그때 얼마나 안도감이 들고 그리고 얼굴도 다시 환해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글씨는 그렇게 예쁘게 못 쓰는 편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아버지가 주셨던 어떤 위로 공감,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 어릴 때 이해받고 위로받고 존중, 지지받은 경험은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는요, 전교에 자가용이라고 하죠. 자기네 집 차가 있는 애들이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있고 어떤 집은 두 대, 세 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감정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정말 참 드물었지만 이제는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배우시면 여러분 모두도 아이들에게
더 많은 정서적인 지원, 지지를 하면서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배우면 우리 자녀들에게 잘 키워줄 수 있고요. 그럴 때 아이는 자기의 감정도 알고 그리고 타인의 감정도 이해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고 명확한 한계를 알면서 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서지능이라고 합니다. 예, 정서지능 그걸 키워주는 것이 바로 감정 코칭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아이의 뇌는 어떻게 자라는가? 제가 이거를 뭐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까 파충류의 뇌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뇌 기본 구조가 이게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진화가 되면서 맨 밑에가 여기 이걸로 치면 이제 뇌간 뇌뿔이라고 하는 요거의 구조와 기능이 실제로 파충류와 거의 같기 때문에 이거는 학문적 명칭입니다. 제가 그냥 묘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뇌간, 뇌뿔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건 엄마 뱃속에서 완성이 되고 태어나서 영유아기 사춘기 정도의 요 손바닥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변연계라고 하는데 여기서 감정, 기억, 동기, 성욕, 식욕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곳이고요. 거기다 이제 사람은 말 배우고 글 배우고 하면서 전두엽이라고 하는 좀 더 고도의 사고를 할 수 있고 이성적,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두엽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형성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 그 변연계 요 손바닥에 해당되는 거는 사실은 그 포유류도 거의 비슷한데요. 영유아기 사춘기에 거의 완성된다면 이 전두엽은 남자는 한 30살 아들 키우시는 분들 조금 인내심 가지시고요. 여자는 24, 5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요 새 그 형태가 이렇게 잘 오므려져서 통합이 되는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만약에 자극을 받고 야단을 맞고 하게 되면 정말 소위 말하는 뚜껑이 열리는 그리고 파충류의 뇌 쪽으로 피가 몰려가는 상황이 되면서 그때는 아이도 그렇고 또 어른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는 보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것이 저절로 성숙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른과 함께 그러니까 놀라거나 무섭거나 화나거나 슬프거나 할 때 아이들은 그냥 뚜껑이 열린 상태가 되죠. 그럴 때 전두엽이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통합이 되고 안정적으로 잘 연결이 된 어른이 그런 상황을 읽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아이도 그것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조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게 되면 한 유치원, 초등학교 정도 되면 아이들이 부모가 계속 따라다니지 않아도 자기 조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 그러니까 자기 감정 조절도 할 수 있고 충동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그다음에 이제 또래들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단계별로 함께 조절해서 자기 조절해서 관계 조절로 가는 것이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 코칭은 바로 이 과정을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보살핌 속에서 이뤄나가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그런 양육 방식이죠. 그래서 감정 코칭을 하게 되면 아이도 IQ와 EQ가 둘 다 높아지게 됩니다. IQ라고 하면 보통 학습, 기억력, 문제 해결력, 집중력, 학업 성취도 이런 것들도 정말 연구 결과 굉장히 많이 증진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도 요새 더 중요하다고 하는 EQ, 즉 정서 지능이 발달됨으로써 또래 관계도 좋고 충동 조절, 감정 조절, 그리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공감력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그 안정감이라고 그러죠. 행복감이 높아지게 되니까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줍니다. 또한 아이에게만이 아니라 부모님들,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그 효과를 주는데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렇게 잘 크면 어른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러니까 좀 덜 피곤하고 마음의 여유도 더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이렇게 잘 클 때 부모로서 정말 큰 자부심과 효능감 또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서 아이 키우는 게 행복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아이에게 우리가 사랑을 주는 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아이에게 또 사랑을 받기도 하거든요. 저는 감정 코칭 배우신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감정 코칭으로 하고 난다면 그렇게 매일 지옥같이 싸우던 그런 것들도 거의 없어지고 참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너무 고마워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감정 코칭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감정 코칭과 다른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지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잘 모르면서 하고 있는 행동 코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동 코칭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이의 행동을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함으로써 행동을 교정해 주는 그런 교육 방식 혹은 양육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건 역사가 오래됐어요. 한 100년 가까이. 그리고 거의 최근까지도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학교나 어린이집 많이 있는데 잘하면 스티커 붙여주고 못하면 그 구석에 가서 생각하는 의자에 앉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떼를 부리거나 혹은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교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자,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정말 그 교육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게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하여튼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마 수긍이 될 텐데요. 첫째로 행동 코칭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상이나 보상이 없으면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조그만 애들도 공부해라, 숙제해라 하면 뭐 줄 건데 이럽니다. 그러니까 상으로 인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상이 없으면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뿐만 아니라 보상이 점점 커지지 않으면 꿈쩍하지 않아요. 두 번째, 같은 맥락으로 벌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 정도만 해도 무서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점점 더 큰 벌을 줘도 아이들이 그 행동을 별로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가 그렇게 상이나 벌 주는 걸 보고 자기들도 그걸 배워서 그대로 하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벌 준답시고 정말 야단도 치고 욕도 하고 이러면서 또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제가 상담할 때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중학교 한 1, 2학년이었는데 자녀에게 쫓겨난 부모님이 상담실로 오신 분이 있어요.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여튼 이제 논쟁이 있고 언쟁이 있고 그랬는데 슈퍼에 갔다 오니까 애들이 비번을 바꿔버리고 엄마 아빠를 그냥 내쫓아 버린 거예요. 진짜 못 들어오게. 그래서 너무 화도 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막 그래갖고 지금 막 속상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저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하면 내쫓는 걸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애들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본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닐 뿐 아니라 아이들은 어떤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조정당한 그런 느낌이 들 뿐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 그런 것을 잘 형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동 코칭과 감정 코칭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감정 코칭은 아이와 소통하는 방식이고요. 아이가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들, 즉 기쁘고 슬프고 놀라고 화나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도대체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행동 코칭도 마찬가지고 감정 코칭도 그렇지만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돕는 건데, 그런데 순서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즉 행동 코칭에서는 행동을 먼저 보고 그거를 고쳐주려고 상과 벌을 준다 한다면, 감정 코칭은 먼저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 아이의 감정을 관심을 두고 귀 기울여주고 아이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감정을 잘 아이가 이해받고 공감받았다고 생각하면 대개는 스스로 좀 더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른은 이제 한계 설정해 주는 정도만 해도 돼요. 그래서 감정 코칭은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과 상황 혹은 타인을 이해하면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관계적 접근 방식이라는 점에서 행동 코칭과 굉장히 다릅니다. 이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시죠? 제가 구체적인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고, 자, 이제 서준이가 4살인데 떼를 쓰고 막 소리를 질러서 엄마가 저 구석에 있는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아. 이제 이것이 바로 행동 코칭의 모습입니다. 네가 지금 떠들고 떼 쓰고 우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가서 벌 받아라.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가서 앉으라고 하니까 서준이는 더 크고 서럽게 울면서 이제는 막
발을 벽으로 차고 물건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엄마는 이제 이럴 때 행동 코칭에서는 모른 척하라 그러잖아요. 관심을 끊어라. 그러니까 모른 척하면서 아유 그냥 속도 부글부글하고 그렇게 하지만 못 본 척하면서 그냥 할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잡고 이렇게 보이고 나니까 아이가 거기서 있다가 뭐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러다가 지쳐가지고 한참 있다 보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할 것 같고 하니까 엄마는 할 수 없이 얘를 침대에다 눕히면서 아이고 오늘도 또 또 실패구나. 얘를 어쩌면 좋아 하는 자괴감이 느껴질 거예요. 자, 이럴 때 서준이의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뭔가 되게 화가 나고 속상한데 저기 가서 앉아 있으라 하면 더 화가 나겠죠? 예, 더 화가 나서 막 울고 그러니까 벌점만 자꾸 올라가죠. 이럴 때 아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엄마는 나를 미워해. 엄마는 나를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싫어하니까 나를 그러니까 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이러면서 아이는 굉장히 더 화가 나거나 엄마를 정말 나쁜 사람 혹은 자기가 나쁜 사람, 내가 엄마가 나를 이렇게 싫어한다면 나는 나쁜 애구나 이런 생각만 들 거예요. 그리고 뭘 배우겠어요? 자기가 꾸벅꾸벅 졸았더니 엄마가 침대에 눕히더라. 그럼 다음에는 야단쳐서 앉아. 그러면 벌써 조는 척 할 수도 있겠죠. 예, 아니면 진짜 졸다가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배운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럴 때 감정 코칭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똑같이 이제 서준이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서 이때 엄마가 너 저기 가서 앉아 하지 않고 잠시 진정하기 위해서 엄마랑 같이 소파에 앉아볼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를 진정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서준이가 더 크고 서럽게 울었지만 나 지금 뭔가 되게 속상해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다 더 서럽게 울었지만 엄마의 차분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서준이가 뭔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때 얘가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할 테니까 엄마가 천천히 조용히 말하면 네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어 하니까 얘가 차분하게 동생이 내가 만든 레고 부숴놨어. 동생 미워. 이제 이러면서 자기 상황을 얘기한 거죠. 그랬을 때 엄마가 그랬구나. 서준이가 열심히 만든 레고가 망가졌으니까 정말 화가 났구나. 이렇게 감정 언어로 먼저 얘가 화가 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엄마도 예전에 열심히 그렸던 뭐 콩순이를 내 짝이 찢어버렸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최근이라면 뭐 열심히 구워놓은 그 생선을 고양이가 먼저 먹었거나 이제 이렇게 자기가 뭔가 했을 때 그것을 누가 망쳐놨을 때 나도 화가 났었어라고 이렇게 공감을 해주게 되면 아이는 진정이 됩니다. 자기 감정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화가 난다는 것이 이상하거나 나쁜 게 아니구나. 거기다가 엄마가 이렇게 내 말을 열심히 들어줬다는 거에 대해 상당한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차분히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다음에는 서준이가 열심히 만든 그런 레고를 이렇게 동생이 부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행동으로 우리가 이끌어 주거든요. 그러면 놀랍게도 아이가 이렇게 잘 마음이 진정되고 또 누군가 자기 감정을 알아주면 아이도 이렇게 내가 잘 통합이 되면서 진짜 놀랍게도 이럽니다. 다음엔 내가 만든 레고 동생이 다치지 않게 좀 높은 데다 놔둘 거예요. 아니면 동생이 같이 하자고 그럴 때 그때 내가 따로 이만큼 떼어줘서 자기 하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동생하고 같이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정답이 하나 있는 건 아니지만 보다 바람직한 그런 그 방법을 배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서준이의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화가 났는데 저기 앉아 하는 것보다 엄마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열심히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나의 감정은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니까 든든하게 느끼고 엄마와 한편이 되고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뢰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엄마가 꼭 그 자리에 없어도 자기가 차분하게 그쵸?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참 좋은 모습이면 좋은데 우리 부모님들도 자기가 또 자라왔던 방식, 뭐 환경,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런 감정적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이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감정 코칭의 대가인 존 가트맨 박사님이 발견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발명이 아니라, 즉 감정 코칭 이론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가 아니라 실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특히 감정적 상황에서 어떻게 대하는가 하고 봤더니 감정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감정 억압형, 그다음에 축소 전환형, 그리고 방임형과 감정 코칭형이 있더랍니다. 우리가 하나씩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정 억압형은 우리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나약함이나, 그러니까 우는 거는 네가 약해서 그래, 아니면 네가 화를 내는 건 통제력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본다든지, 부모 자신이 아이의 감정에 대한 혹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공감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감정 표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 그까지 일로 뭘 우냐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꾸짖거나 처벌로 감정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이를 미워해서 싫어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은 아이가 이제 영악하게 어른을 조종하려고 그런다든지 혹은 반항이나 나쁜 성격의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야 된다, 야단을 쳐서라도 없애야 된다라는 믿음 혹은 생각을 갖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축소 전환형은 어떻냐 하면, 예,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억압형과 같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합니다. 아이 감정은 별거 아니고 대수롭지도 않은 건데 그것을 더 키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축소해서 아니야, 괜찮아, 별거 아니야,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까짓 거, 예, 그리고 그 대신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을 빨리, 불편한 감정을 빨리 딴 걸로 뭐 아이스크림을 준다든지 초콜릿을 준다든지 테레비를 켜준다든지 이런 걸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축소 전환형인데요. 그러면 이 부모들이 왜 이러느냐? 왜냐하면 이 감정을 우리가 알아차리면 감정이 더 커질까 봐, 어른이 불편하니까 빨리 딴 걸로 전환하면서 초콜릿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아이의 기분을 달래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가 방임형이라고 하는데요. 방임형은 아이의 감정 표현은 그냥 애니까 그래 울어, 울면 실컷 울어, 얘 화났으면 동생 때려줘, 이제 이런 식으로 감정은 그냥 그대로 수용은 하지만 그러나 행동에는 적절한 한계를 그어주고 행동을 올바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는 그런 감정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고 굉장히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으로 크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감정 코칭형은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경청 이해하고, 그리고 그러나 그 감정에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그렇게 그 감정 코칭을 받게 되면, 아, 내가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이상하거나 나쁜 게 아니구나, 하지만 이것을 내가 잘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부모나 교사를 통해서 아이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한마디로 한다면 어떨까요? 본인은 아이가 이런 뭐 화를 내거나 때를 쓰거나 할 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한마디로 보겠습니다. 감정 억압형은 시끄러워, 뭐 그깟 일로 난리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고요. 축소 전환형은 괜찮아, 레고 말고 딴 거, 자동차 가지고 놀자, 이렇게 딴 걸로 전환시키고요. 방임형은 화나지, 동생 때려줄까? 아니면 레고 또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냥 아이의 감정만 받아주고 행동을 잘 이렇게 이끌어주지 못하는 거고요. 감정 코칭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감정 코칭형이 아닌 억압형, 축소형, 방임형으로 했을 때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자, 자기가 이제 지금 막 화가 났고 속상한데 레고가 망가져서 그럴 때 시끄러, 뭐 그까짓 거 갖고 난리냐,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 굉장히 분노가 쌓이겠죠. 그죠? 그리고 적개심도 생깁니다. 동생도 더 믿고 거기다가 엄마 혹은 아빠는 나를 미워해, 싫어해, 난 나쁜 애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항심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 잘 못하고, 그리고 여자아이들 경우에는 특히 굉장히 낮은 자존감과 커서도 우울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자애들은 이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면서 공격적으로 나가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뭐 어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으면 이제 때린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축소 전환형 같은 경우는요, 괜찮아, 레고 말고 자동차 갖고 딴 걸로 전환해 버리면 자기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뭔가 되게 화가 나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은데 이거는 괜찮은 거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면 이게 내가 이상한가? 그러면서 감정을 잘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커서도 어려운 감정이 있을 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로 그거를 그냥 딴 걸로 전환하는 거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먹는 걸로 전환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면접을 가야 되거나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먹는 걸로 혹은 술이나 담배로 전환을 하거나 심지어는 게임을 하거나 혹은 뭐 쇼핑을 하거나 이런 걸로 전환하려고 하면서 진짜 감정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 딴 사람한테 의견을 묻게 되고 그러니까 귀가 얇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좋게 된다 한들 이게 내 거가 아닌 것 같고 나쁘게 되면 원망을 하게 되죠. 엄마가 그러랬잖아. 친구가 이러랬는데 당신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마음속에 GPS 혹은 나침반이 없는 것 같이 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위명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감정만 받아주고 그다음에 행동을 이끌어주지 못하면 아이들은 미성숙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서 기분대로 막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공주병, 왕자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신감도 사실은 없다고 하거든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면서 그냥 막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잘 못하게 됩니다. 자, 감정 코칭형이라면 이렇게 하겠죠. 화가 났구나. 네가 열심히 만든 게 망가졌으니까 화가 날 만도 하네. 이것을 우리가 감정 수용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감정 타당화. 왜냐하면 그런 감정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기 때문에 그럴만하네 하고 타당을 해주고 난 다음에 만약에 아빠라면 아빠도 어릴 때 내가 만든 자동차 모형을 동생이 부숴놨을 때 이제 나도 화가 났단다, 나도 기분이 나빴단다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준다면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가 아빠를 신뢰할 수 있어요. 아빠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날 싫어하지 않는구나, 아빠도 그랬구나. 이런 것을 알면서 굉장한 안도감 혹은 신뢰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동생이 네가 열심히 만들 레고를 다치지 않게 혹은 망가뜨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문제 해결력도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이해받고 위로받고 배려지지 존중받고 사랑받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감정, 내가 화가 났구나 혹은 내가 뭐 억울했구나, 내가 속상했구나, 동생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 감정을 알면서 그것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죠. 막 울고 떼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코칭이 전하는 메시지는 공감적 지지를 통해서 아이가 좀 더 진정된 반응을 촉진할 수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놀라거나 화나거나 했을 때 이것을 진정시켜주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미주신경에 탄력이 붙으면서 회복력도 커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 키워주는, 그러면서 아무리 놀라고 화나고 해도 빨리 진정하면서 적절한 행동을 하니까 대인관계도 좋고 사회생활에서도 훨씬 더 성공하거나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이런 감정적 순간이 있을 때 자기 관리를 배울 수 있는, 아이가 처음부터 어른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는 것을 디딤판적으로 조금 키워나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혼자 할 수 있게 되면서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이 들고 막 이렇게 울고 소리 지르고 떼쓰고 하는 과잉 행동 대신에 자신의 느낌을 말로 엄마 이거 속상해,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느낌을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어휘와 표현력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도 차분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감정 코칭을 아이들하고 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어쩌면 아이가 이렇게 참 침착하게 정확하게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행동하는지 정말 놀랐다고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키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들 한 4 살, 5살 때 했던 아이들을 유치원, 초, 중, 고 심지어는 사회 나왔을 때까지 약 30여 년 추적 연구를 해본 결과 같은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감정 코칭을 받았던 아이와 안 받았던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일단 감정 코칭을 해준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IQ 쪽도 더 발전하고 또 EQ라고 할 수 있는 밑에 그 밤색 여기에 보이는 거 있죠? 자기 감정 알고 남의 감정 알고 또래 관계 좋고 적응력 같은 거 긍정성 커지는 거 이런 EQ도 높아지게 되면서 이 둘은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추적 연구하면서 발견된 건데요.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들은 병원에 가는 횟수도 적더랍니다. 그건 왜냐하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면역력이 높아져서 스트레스와 면역력은 서로 시소같이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염성 질병에도 덜 걸리고 병원에 덜 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가 갈등을 했거나 이혼을 했을 때도 그 가족에서 오는 그런 상처에 대해서 회복력도 크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잘 적응한다는 것도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 코칭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5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를 뭐 외워도 사실 소용이 없고 사진을 찍어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실제로 해보면서 터득을 해야 되거든요. 마치 수영할 때 우리가 남이 하는 거 보거나 뭐 책 보고 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정말 스트로크도 하고 떠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이런 걸 절차적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부모가 감정 코칭을 아이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는 필요하더라고요. 한 8시간. 그리고 유치원 교사나 학교 선생님들은 그 2배 아이들이 많으니까 한 이틀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한 30분, 2-30분 안에 빨리 그냥 제가 말로 후루룩 가르쳐 드릴 테니까 더 관심 있으시면 저의 동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훈련을 우리 연구소에서 참 짝퉁도 많으니까 짝퉁한테 가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단계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걸 좋은 기회로 여기고 그러고 나서 감정을 수용하고 경청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감정 이름을 붙여주고 끝으로 이제 아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이제 5단계인데요. 자, 맨 처음에 1단계에서 감정 알아차림과 다가가는 대화를 보겠습니다. 대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 때는 그 행동 저변에 뭐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말로 나 지금 화났어요 이렇게 언어적으로 아직 발달하지 못하니까 아이의 얼굴 표정 혹은 눈빛 자세 이런 걸 보면서 알 수가 있거나 혹은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안 간다고 할 때 행동은 안 간다고 떼쓰는 거지만 사실은 이 아이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긴장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새로 이사를 갔거나 그 어린이집이 바뀌어졌거나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것을 이제 그 알아주고 공감하고 감정 이름으로 그래서 불안했어. 그래서 걱정이 됐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면 감정적 두뇌가 진정이 돼서 이제 파충류뇌가 안 되는 거죠. 보다 이렇게 감정적인 두뇌가 진정이 되면서 스트레스 반응 체계가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아이가 뚜껑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작은 그런 그 감정 변화에 빨리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아이도 여러 감정을 느끼거든요. 어린아이도 기쁘고 슬프고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유류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개들도 고양이도 사실 좋아하고 싫어하고 놀라고 화내고 질투도 하거든요. 그래서 포유류 내에서는 다 있죠. 그러한 감정은 대개 그 밑에 어떠한 욕구가 충족이 되었거나 충족이 안 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배고픔의 그 욕구가 허기가 충족이 되면 애들이 빵긋 웃고 되게 만족스러워하죠. 그런데 배고픈 게 충족이 안 되면 아이들은 되게 얼굴이 찌그러지고 걱정이 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욕구가 있다는 거, 감정 밑에 욕구가 있다는 거, 그것을 알아차리면 좋은데 그것을 모르고 아까 같이 서준이 같이 의자에 앉아 이런 식으로 감정을 무시하고 야단만 맞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 감정 찌꺼기가 되거나
지뢰밭이 되거나 그래서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죠. 아니면 감정적 정체성이라고 해서 나는 우울한 애, 나는 감정 조절을 못하는 애, 나는 화가 많은 애, 이런 감정 정체성이 되거나 트라우마가 되거나 혹은 미해결 과제라고 해서 자꾸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반복하거나 트라우마 대물림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만약에 엄마 아빠가 막 다퉜대 봐요.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어린아이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여기 아기 그림은 조금 어리지만 아무튼 정말 생후 6개월만 돼도 부모가 언성을 높이면 왜 소변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얘가 만약에 한 4살, 5살이라고 친다면 얘가 지금 막 불안해요. 부모가 싸우니까. 걱정도 돼요. 그럴 때 엄마가 와서 아이의 감정은 못 알아보고 뭐라고 하냐? 어른이래 상관 말라 그랬지. 신경 끄고 내 할 거나 해.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친다면 아이는 부모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죠. 자, 반대로 아이 얼굴이 되게 울상이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지. 그럴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히 아이가 한 유치원 정도 된다면 엄마 아빠도 다툴 때가 있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불안하거나 그럴 때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아이가 진정이 되고 안심이 됩니다. 더 좋은 거는 엄마 아빠는 다툴 때도 있지만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한다면 정말 안도감이 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감정 언어가 내가 불안했구나, 내가 걱정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여기서 행동의 한계를 그어줄 수 있어요. 아무리 불안하다 해도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거나 하는 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불안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제 엄마의 말, 아빠의 말을 잘 들을 준비가 되면서 좀 더 아이의 나이에 맞는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 코칭 1단계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라. 얼굴 표정도 있지만 몸 자세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2단계 이럴 때 아이에게 감정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즉 내가 이렇게 통합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신뢰와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때 특히 아이가 강한 감정을 보일 때가 더 좋은 기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는 뭔가가 뭐 잘못됐거나 뭔가가 화가 났거나 슬프다는 것만 자기가 느끼고 표현하는 건데 그게 강할 때는 바로 I need your help. 날 도와주세요.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아이와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물어보고 하게 되면 아이는 이제 진짜 진정도 되면서 또 부모의 말도 조언도 혹은 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을 얘기했을 때 그래서 불안했구나. 그래서 놀랐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아이는 자기가 느끼는 경험을 언어화하면서 좌우뇌가 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아주 어린애라면 스스로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아이가 몰라서 어리둥절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이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가지고요. 제가 이제 한계 설정과 초감정의 중요성. 왜냐하면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까지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해주시는데 그 다음 단계를 잘 이해를 못하거나 하기 어려워하는 부모님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특히 짝퉁 감정 코칭, 즉 저의 이런 강의나 책을 보고 대충 흉내내는 사람들이 그냥 애들 감정에 그랬구나 하면 감정 코칭인 줄 아는데 그거는 정말 아이들도 그거는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유치원 정도 초등학교 되면은요 엄마가 아이고 그래서 화났구나, 아이고 그래서 울었구나 이러면 엄마 꾸나꾸나 좀 하지 마 이런대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정말 진정의 이해나 공감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아이들도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공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할 때는 한계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1부터 4단계까지 조율이 잘 됐다 하더라도
아이가 막 장난감 사달라고 떼를 부리거나 안 자겠다고 막 이럴 때 그쵸 다 그래서 네가 자고 싶지 않구나 네가 이게 놀고 싶구나 그것까지 다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야 돼 그러면 그때 다시 아이들이 다시 뚜껑이 열리고 막 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른의 기준에 놓지 말고 두 가지일 때는 확실하게 안 된다고 단호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이걸 gentle but firm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gentle but firm 안 돼! 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거는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 아이의 안전이 위험이 될 때 즉 아이가 아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운전석에 가서 막 자동차 갖고 놀려고 하면 이건 안 돼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운전이 하고 싶구나 이건 안 돼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안전이 확실히 위험이 될 때는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아이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 누구를 때리거나 뭐 그 욕을 하거나 이런 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 평상시에 자기를 잘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지지해줬던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한계를 지어주는 어른을 더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 공감 없이 한계만 그으면 이제 아이들이 거부감과 반발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형과 동생이 싸웠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때렸어요. 그럴 때 잘못된 방식은 뭐냐면 동생을 때리지 말라고 했지. 네가 형이잖아. 이런 식을 많이 하는데 부모의 의도는 사이좋게 잘 지내기를 바랬겠지만 그러나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 되게 불공평하고 사실 형이라 그래도 아직 얘도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맨날 참아야 돼? 왜 나는 맨날 양보를 해야 돼? 심지어는 엄마는 동생만 좋아해. 이렇게 불공평함이나 억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이 감정을 더 나쁜 행동으로 표현하겠죠. 울거나 심술을 부리거나 아니면 동생에게 골탕을 먹이거나 혹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좋지 않은 결과이고 아이는 자꾸 불만이 쌓이다가 이게 이제 엉뚱하게 동생 아니면 학교에 가서 터지거나 혹은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효과적으로 한계 설정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형이 동생을 때렸을 때 의도는 똑같죠. 사이좋게 형제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데 이때 먼저 행동보다 감정에다 초점을 먼저 두라 그랬죠. 먼저. 그래서 얘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거나 뭐 억울하거나 그런 감정을 읽어줘서 뭐가 화가 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형이 얘기를 했어요. 동생이 자꾸 내 방에 들어와서 내 장난감이랑 물건 만져서 짜증이 났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먼저 얘의 감정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틀렸다 잘했다가 아니라 동생이 네 방에 들어와서 네 물건 만지니까 짜증이 났구나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계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도 아무리 짜증나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폭력 혹은 때리는 건 안 돼. 이게 바로 한계 설정입니다. 그래서 때리지 않고 네가 원하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면 동생한테 들어오지 마라든지 들어오려면 노크를 하거나 허락을 받고 들어와라든지 내가 없을 때 함부로 내 거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애가 이제 배우게 된다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아이는 존중받고 이해받은 기분이 들면서 엄마를 신뢰하고 한편이 되게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어른이 아이가 막 지금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어른도 같이 뚜껑이 열리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먼저 어른이 침착하게 또 차분하게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봐야지 아이도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심호흡을 한다든지 우리 다 배웠잖아요. 긍정적인 걸 떠올리거나 하면서 이렇게 아이에게 안전감을 제공해 줘야지만 아이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해 볼 여유가 생기게 되고 또 아이에게 넌 나쁜 애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하는 식으로 굉장히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 않고도 가족의 기대나 규칙을 확립할 수 있어요. 요새 애들 보면 어린애들인데 엄마한테 욕하는 애들 많아요. 그럴 때도 아빠가 특히 우리 집에서는 혹은 엄마한테는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단호하게
gentle but firm 하게 하게 되면 아이는 아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떤 애들은 그래요. 요새 하도 아이들이 많이 거칠어서 재수 없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예, 엄마한테 재수 없다 해서 되게 호되게 맞은 아이가 있었거든요. 유치원 아이인데 그때 이제 아빠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 다 하는데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우리 집에서는 그런 말 안 쓴다 이렇게 한계를 딱 그어주는 거죠. 우리가 다른 반 애들 다 우리가 고쳐주지 않는다. 우리 집에서는 엄마한테 막말하지 않는다 하니까 아이가 수긍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한계 설정입니다. 자, 이렇게 한계 설정할 때 어른이 만약에 이제 형하고 아우가 있는데 애가 배고프다고 숟가락 가지고 막 기다리다가 식탁을 뚜드니까 형이 이제 그 숟가락을 뺏고 둘이서 싸웠다고 한대 봐요. 자, 이럴 때 부모의 의도는 올바른 식탁 예절을 가르쳐 주고자 하지만 이때 가서 아이한테 너 조용히 있어라든지 방에 들어가 있어 한다면 아이는 수치감, 소외감, 거부당하는 느낌 혹은 차별당하는 기분이 들겠죠. 그러니까 아이는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밥 안 먹어 그러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감정 코칭을 어른이 먼저 차분하게 한다면 특히 둘이 싸울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둘 중에서 더 감정이 격한 애부터 하라는 거예요. 둘 다 놓고 감정 코칭하지 않습니다. 감정 코칭은 1대1의 관계적 접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형이 더 격하면 동생한테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엄마가 형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너랑 할 테니까 방에 가서 조금만 기다려 줄래? 만약에 동생이 더 만약에 감정이 격하면 형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엄마가 동생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한테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줄래? 이렇게 예,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감정을 탐색해 보니까 얘가 배고픈데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숟가락 두들겼다고. 예, 근데 이제 말하기가 좀 거부당할까봐 뭐 불안하고 특히 요새 이제 이렇게 재혼 가정 이런 경우에는 참 아이들도 힘들어 하거든요. 호칭부터. 예, 이랬을 때 예, 어른이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배고플 때 다른 방법으로 엄마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는 정말 존중받는 기분이 들면서 다음에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할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럴 때 이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자기가 감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아까 그 억압형 감정은 나쁜 거야. 감정은 빨리 치워야 돼. 혹은 축소 전환형 딴 걸로 빨리 전환해야 돼. 혹은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기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자기 부모님들은 화가 났을 때 혹은 슬플 때 어떻게 했는가? 내가 어릴 때 화가 나거나 슬펐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대했는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되게 시무룩하고 속상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바라봐 주시고 저희 얘기를 물어봐 주시고 잘 듣고 그리고 나서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의견을 얘기해 줬을 때 그때 제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런 지지와 이해였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한 것이 저한테 상처로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부모인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감정 코칭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정 코칭은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땐 하지 않습니다. 옆집 엄마가 왔는데 그 앞에서 감정 코칭 한다든지 시어머니 앞에서 감정 코칭 하는 거 이런 것은 또 형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남이 있을 때 하게 되면 이것은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관중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있을 때 정말 둘만의 진실의 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하기 어려운 때가 부모 자신이 시간에 쫓기거나 혹은 자기가 스트레스 받거나 너무 화가 나면 사실 감정 코칭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뭐 운동일기, 감사일기, 심호흡하기 이런 걸 통해서 예, 자기가 조금 진정을 하고 차분하게 하는 연습과 훈련을 어른부터 해야지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아이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아이가 확실히 거짓된 감정으로 어른을 조정하려고 할 때, 즉 내가 잉잉 울면 내가 원하는 장난감 사줘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예, 뭐 하기 싫을 때 그 일부러 이렇게 부모를 왜 애들도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가 이렇게 나와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조정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감정 코칭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뭔가 엄마가 좀 속는 기분이 들어.
예, 나전다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진심을 말해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정 코칭은 절대로 어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피아노 더 잘 치고 이렇게 하면 성적 더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아이들이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른에 대한 아주 불신감과 거부감이 생길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키워가는 힘을 우리가 정말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원하는 걸 하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요약 정리를 하자면 아이들은 어른의 관심, 배려, 경철, 연결을 원하고요. 정서적 연결은 누구라도 지금부터 배우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의 정서 발달은 혼자 발달하는 게 아니라 어른과 함께 조율하는 걸 배우면서, 그래서 이때 어른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욱버럭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른이 엄마가 화를 내서 미안해, 다시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재조정하게 되면 아이도 그것을 배운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아이가 스스로 자기 조절할 수가 있고 이럴 때 정서지능이 발달하고 회복 탄력성이 커지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 마음속에 GPS를 달아주는 것이 되면서 삶의 여정을 정말 잘 주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정 코칭은 아이, 어른,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에게 다 유익한 겁니다. 네, 한번 연습해 보시고 조금씩 수영하듯이 이렇게 커나가시면 정말 행복하게 아이와 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정 코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계속 메모도 하고 그리고 적어보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반성도 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에게 어떤 걸 해줘야 될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채팅으로 정말 너무 좋은 내용이다, 그리고 너무 막 그냥 너무 도움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많이 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진짜 뿌듯합니다. 일단은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맘큐 앱과 육아포럼 SNS를 통해서 소중한 우리 아이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사연들을 쭉 들어봤어요. 그래서 강연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계속해서 받아봤는데 그 질문들을 가지고 고민 상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네. 이게 혹시 이렇게 색칠한 게 직접 선택해 주신 아니에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시죠? 네네.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쉬는 시간에 보면서 제가 좀 선택을 해서 공통적인 질문을 모아서 이제 질문을 드릴까 해요. 그럼 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좀 몇 가지 좀 질문들을 했는데, 야, 이게 육아 프롬 이게 박사님이 이제 6회차 한다고 해서 이제 질문들이 이제 보이네요. 이게 보인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비슷비슷한 질문들, 그러니까 네. 시기만 다를 뿐 그렇죠.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아이가 잘못하고는 있지만 잘못한다기보다는 이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로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쵸. 부모로서 이제 걱정이 굉장히 좀 많은 네. 그런 내용이 많아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질문을 해주신 해당자가 아니라 비슷한 질문들이 한 서너 개가 겹쳐져 있는 게 많아서 한꺼번에 통합으로 해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밥을 잘 안 먹는데요. 밥을 잘 안 먹어서 네. 안 먹기도 하고, 그리고 특정한 장소 불문하고 때를 너무 많이 쓴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화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부모가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은 이제 부모로서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화를 다스리면서 아이와 잘 놀아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많은 다수의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아이가 그 밥을 잘 안 먹는 거, 혹은 천천히 먹는 거, 혹은 편식을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가트맨 박사님은요, 아이가 정말 우리 어른도 그렇지만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 거기에 대한 거부권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한테 해로운 거를
먹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한 가지만 먹는다든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걸 억지로 먹일 때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존엄성 혹은 자율권을 박탈당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거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음식을 원치 않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뭐 체질적으로 안 맞을 수 있고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아이였는데 시금치를 안 먹어서 이제 엄마가 뽀빠이처럼 튼튼하게 되려면 시금치 먹이 얘가 이제 계속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막 달래가지고 이거 먹으면 이거 줄게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제가 한번 아이가 언제부터 시금치가 싫었어? 시금치 먹으면 어때?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어린이집에서 시금치를 먹었는데 이게 길어가지고 목구멍에 걸려서 킥킥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어렵지만 얘가 그 말을 하면서 얘는 그게 시금치가 일종의 트라우마였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럼 엄마가 이렇게 좀 짧게 잘라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얘가 먹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강요해서 먹어 이게 좋아 이렇게 하게 되면 애들은 이제 다른 음식에도 거부감이 들고 자기의 아주 중요한 존엄성이나 자존권을 박탈당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때를 부리거나 더 화를 내거나 더 거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가 음식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해롭지 않는다면 좀 조정해주고 저도 어릴 때 팥밥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크니까 이제는 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소화력이 있다든지 그걸 감내할 수 있으면 그때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 아니면 안 돼라든지 뺏는다든지 야단치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화를 만약에 부모로서 화를 다스리지 못할 때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욱할 그렇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이전에 다 말씀을 해주셨던 강의 내용이긴 네, 한데 좀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화를 다스릴 수 그렇죠. 있는 방법은 뭐가 그렇죠.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즉석에서는 심호흡을 하시면 되고 한 3번에서 5번만 해도 돼. 1분 안에 빨리 스트레스 중화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거는 급할 때 하는 거고요. 그러나 같은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감정이 올라온다면 거기에 대한 나의 기억, 상처, 아까 감정 찌꺼기, 감정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대개 이제 부모님들이 애가 밥을 안 먹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자기나 혹은 자기 오빠가 이제 너무 왜소해서 나중에 커서도 어른들 사이에서 조금 굉장히 불이익을 받다 하면은 얘를 잘 먹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엄마 실제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를 3번 자연유선하고 정말 하나 어렵게 얻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더 이상 못 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얘는 정말 살려야 되고 얘는 진짜 건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애가 밥을 안 먹으면 막 화가 나고 걱정이 되고 막 이랬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초감정 메타이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아이 자고 난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음식에 대해서 혹은 건강에 대해서 혹은 아이가 떼부리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나 트라우마가 있나 한번 돌이켜보는 거.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갔는데요. 그 질문이 있어요. 내가 화낼 때 부모님은 어떻게 대했나? 아하. 부모님은 언제 화를 냈는가? 예, 이런 거를 돌이켜보면 아하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면 그러면 아이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감정이 다르게 보는 순간에 아까 그랬잖아요. 시금치 안 먹는 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얘는 더 화를 내면서 막 밥그릇 뒤집어 엎고 그러면 정말 야단치고 그럴 수 있는데 얘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 얘가 목에 걸려서 그랬구나 하니까 이제 같은 상황이 있어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를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어른이 좀 더 차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화를 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과거에서도 돌아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겠군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만약에 네. 뭐가 있는데 기억도 안 난다 하면은 상담 받으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스로 네. 생각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상담을 네. 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생각하는 게. 그렇죠. 그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우뇌가 우세한 영유아기 아니면 유치원 고시기 때 어떤 겪었던 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면서 느낌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좀 빨리 그런 데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셨죠? 화 내시는 데 있어서 좀 심호흡 꼭 하시면서 객관적으로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 두 번째 질문도요. 되게 공통적인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종합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 남매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이제 첫째는 첫째라서 참아야 된다 하고 네. 둘째는 동생이라 참아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첫째가 둘째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리거나 아니면 뭐 구박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좀 위험한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는데, 이걸 부모 입장에서 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형제 자매 남매들을 중간에서 둘 다 좀 잘 사랑해주면서 그 훈육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가장 바람직하게는 둘째가 태어나기 전부터 첫째한테 이제 동생이 태어날 거고 동생이 태어나면 뭐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고 해서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해 주고 나면 아이들이 훨씬 그 적응 과정이 쉬워지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둘째 날 때 그 임산부들한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저희 큰아이는 이제 2살 반이었고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3살 정도 되는데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 큰아이가 이제 엄마가 이제 병원 갔다가 와서 아기를 데려와서 아이한테 이렇게 집중할 때 그걸 보는 큰아이의 느낌이 마치 어느 날 그 남편이 문 열고 들어오면서 "젊은 여자 데려와서 인제 당신보다 젊은 여자 사랑할 테니까 잘 대해줘." 하는 그때 기분만큼 아이들이 굉장한 배신감 내지는 아주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만 바라보고 사랑해 주던 부모가 딴 사람을 데려와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배가 불러오면서 이 안에 아기가 있고 이렇게 안는 연습도 하고 인제 이렇게 해 주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이 큰아이라 하더라도 아직도 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주로 인제 어린아이를 돌본다면 아빠가 얘를 돌봐주는 그 시간을 배분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전적으로 작은 애만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아빠가 작은 애를 보는 동안에 또 큰아이와 시간을 갖고, 그래서 얘도 충분히 자기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고 자기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면 동생한테 그렇게 질투심을 느끼거나 억울함을 느끼거나 슬픔을 느끼거나 하지 않으니까 더 잘해주게 되겠죠. 그런 부모들의 미리 사전 준비가 매우 필요하고요. 약간의 준비로도 얼마든지 아이들이 굉장히 우애 있게 잘 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정답과 유사한 것이 있네요,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예. 준비하면 더 미리 좋지만 준비하고. 만약에 그거 없이 지금 됐는데 아이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형제가 막 다투고 할 때 그때 부모의 의도는 형제가 잘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게 한 명씩 따로따로, 또 더 감정이 격한 애부터 이런 식으로 몇 번 하게 되면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음식 갖고도 싸우잖아요. 누가 더 그쵸. 먹나. 똑같이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도 누가 더 많이 사랑을 받는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 나도 똑같이 사랑을 받는다, 존중을 받는다 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심술 부리지 않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자기 자녀가 6이고 전 세계에서 입양한 아이들이 6인 12명의 자녀를 키우는 미국 부모를 봤어요. 그러니까 의사 부부였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을 다 골고루 사랑하는가 봤더니 모두 똑같이 다 해주질 못하니까 얘네들 생일만큼은, 생일날에는 걔하고만 가서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걔가 초대하고 싶은 친구랑. 그래서 그날은 그 아이만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1년 12달이 그 매달이 바쁘지만 하나하나가 다 인종이 다르고 나이가 달라도 아이들이 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너무나 화기애애 지내는 걸 봤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요새는 아이가 하나 둘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가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 나도 사랑받는다, 나도 공평하게 관심을 받는다 한다면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딱 그냥 짧게 요약하자면, 진짜 남편분이 서로 배우자 두 분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 간의 그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게끔, 그렇죠? 저도 미국에서 네. 아이 낳았을 때는 정말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네 시간 내 시간, 네 커리어 내 커리어 하면 이건 쪼개지고 다 망한다. 제일 손해보는 건 애기다. 그래서 나의 24시간과 우리 남편의 24시간을 합쳐서 일단 아이한테 필요한 것부터 먼저 주자. 그래서 남편이 일찍 일어나면 아이랑 놀다가, 학교 가면 제가 테이크오버해서 아이랑 놀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저녁 때 오면 제가 저녁하고 우리 남편. 그러니까 아이는 양쪽에서 충분한 시간을, 그러니까 사랑과 관심을 받으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좀 먼저 자고 늦게 자고 뭐 이러면서 하니까 윈윈윈이 되는 거죠. 사실 네. 이 질문을 해주신 질문자분은 사실 남편이 좀 많이 참여를 좀
안 한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했었던 건데 사실 요즘 사회가 사실 그렇게 좀 쉽지 않잖아요. 사실 뭐 맞벌이도 그렇죠. 많고 네. 아니면은 그냥 그 육아를 전담하시는 그런 뭐 주부님이나 아니면 남편분도 계시는데 사실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제 같이 좀 함께 하면서 그 아이와 한 아이와 또 첫째만의 시간, 둘째와의 그러니까 단 둘이서의 시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정말 참, 좋은 건 뭐냐 하면 네. 아이들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이런 그 힘든 상황이 그냥 계속 영원히 계속되지는 간다면 않는다는 거죠. 아닌 거죠. 그래서 어릴 때 특히 영유아기 때 우리가 잘 그렇네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면 그다음부터 점점 음, 수월해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맨날 힘들지 않다. 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 또 세 번째 질문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질문을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뭐 딱 정해진 건 아닌데 16개월 남아를 키우시는 분인데 아버님이래요. 근데 아버님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나 봐요. 뭐냐면은 이제 어린이집도 이제 가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서 이제 어린이집 뭐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는데 아이랑 작용이라든지 사회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보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사회성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회성에 대한 지도? 네. 16개월이 사회성을 가지면 이상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생후 16개월은요. 사실은 아직까지 만 2살 24개월까지는 아이는 그 자기의 애착 대상 즉 엄마나 아빠 혹은 할머니 그 사람과 안정적인 애착을 잘 형성하는 게 얘한테는 최고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우리가 어른의 상황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른 상황에 애들을 맞추려고 하니까 얘는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뭐 양보를 해야 되고 뭐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규칙을 해. 이것 자체가 다 아이들에게는 매우 매우 높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끝으로 부모님들께 우리가 아이를 낳기 전에 뭐 태교도 하고 애기 옷도 뭐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냥 단지 출산 육아가 아니라 이렇게 긴 인생으로 얘도 이제 앞으로 한 100년을 살아갈 아이니까 어떤 발달 단계에 적합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러면 육아도 같이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이와 성장기에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려요. 적어도 24개월. 그게 안 되면 20개월까지만이라도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면 이게 뭐가 좋으냐면 애도 어린이집에 대충 되면 그때 이제 막 세상을 탐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도 잘 적응하고 그 다음에 부모는 좀 더 시간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 제일 안 좋은 게 돌 전후 즉 낯가림할 때 갑자기 양육자가 바뀌고 어떤 어린이집에 맡기고 하면 아이는 그때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게 되면서 애착 트라우마가 생겨서 앞으로 유치원 갈 때 학교 갈 때 학년 바뀔 때 심지어는 군대 갈 때도 계속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트라우마로 너무너무 힘들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개월 더 좋다면 24개월까지는 부모님이 힘을 합쳐서 얘한테 최우선순위 아파트 바꾸고 차 넓히고 이런 거 다 2차, 3차적인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둘이 합쳐서 잘 안정애착을 할 건가. 그러고 나면 부모도 좀 더 여유도 갖고 더 자유와 독립을 가질 수 있고 아이도 잘 크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16개월 사회성 NO. 아직 너무 어립니다. 아, 네, 네, 마치 알겠습니다. 16개월 된 아이한테 축구공 차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네요. 정말이에요. 기저귀를 떼지 않은 애한테 그런 걸 요구한다는 것은 그건 아이에게 굉장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20개월과 24개월 사이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한 이후에 생각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도 되게 좀 공통적인 질문이 좀 내용이 많아서 좀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근데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대요. 아이와 함께 같이 있고 좀 뭐 대화도 하고 그래 하고 싶은데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부족하고 또는 못난 엄마라는 식의 근데 주변의 그 판단이 되게 좀 힘들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진짜 좋은 엄마가 맞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다른 뭐 우리 엄마나 뭐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집착하나?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제 마음이 잘못된 건지 네. 좀 그런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아까 제가 왜 축소 전환으로 하면 자기 감정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자꾸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자신을 믿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 아이마다 다 다른데 남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잘 귀 기울이는 거, 즉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떤 불안감이 들거나 걱정이 된다면 그 걱정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그걸 살펴보는 게 먼저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으면서 이것도 저것도 막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안 좋고 아이에게도 안 좋습니다. Follow your heart. Follow your heart. 아, 네. 심장을 따라가라. 네, 와, 맞습니다. 내가 심장이 시키는 대로. 왜냐하면 심장은 감정과 직결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주변 오지랖 근데 새벽 다운님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한다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심장이 따라가는 대로 하시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훌쩍 지나가네요. 정말 벌써 이제 1시간,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박사님과 함께하는 매 강연마다 챌린지가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강연의 챌린지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챌린지의 경우 참여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 일요일까지 약 열흘간의 기간 내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챌린지를 완료하시고 맘퀴키 커뮤니티의 유관 챌린지에 인증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경품이 제공됩니다. 마지막 회차인 이번 챌린지까지 모두 참여하셔서 수료증과 푸짐한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전회차 참여를 못하셨다고 포기하시기에는 또 이릅니다. 아차상이요? 네, 잠시만요. 아차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맘퀴키의 공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단 한 아이디당 게시물 1개만 인정되니까 여러 개의 게시물을 막 도배처럼 올리지 마시고요. 한 개의 게시물이 생각날 때마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육아 초보 예비 엄마 아빠들이 다시 보기 하면 정말 괜찮은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생방송이 끝난 후에 육아 포럼 유튜브 채널에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다시 보기로 저녁이나 주말 등의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부부가 꼭 한 번 더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박사님, 이제 6회차 오늘 강연 이제 2022년의 마지막 강연이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엄마 아빠들께 진짜 고맙게 느껴요. 정말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그것이 애국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일인데 그 바쁜 나중에 특히 어제는 또 아마 축구 보시고 되게 피곤하실 텐데도 이걸 봐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박사님의 진심이 여러분들께도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애국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좀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데 우리 같이 좀 힘내보자고요. 힘내서 아이를 키워서 정말 나중에 뿌듯하게 아이들 큰 모습 한번 같이 보자고요. 너무너무 수고해주신 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좋은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박사님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일단은 마무리 의견을 전달해드리기 전에 MC 선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 MC 선물 정말 제가 또 선정을 했는데요. MC 선물은 어떻게 드릴지 제가 두 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2부에서 선택되신 분은 자, 아이디는 SSOOK B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하트, 오손도손 하트. 이 두 분께 또 크리넥스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선택되신 분은요, 맘큐 아이디를 꼭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채팅으로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1부에서 춘맹님, 그리고 백지은님, SSOOKB님, 오손도손님 이 네 분 꼭 지금 맘큐 아이디 남겨주세요. 지금 아직 동동이님밖에 안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생방송 채팅 참여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요 12월 20일 날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맘큐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로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조사에 정성스러운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도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채팅 많이 남겨주신 분들도 설문조사에 꼭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설문조사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맘큐 위키의 육아 포럼 코너에서 후기 댓글 남기기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참여하셔서 푸짐한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맘큐 위키 커뮤니티 코너의 Q&A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요. 공감을 많이 받은 궁금한 점들을 선택해서 다음 회차 방송에서 꼭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한 킴벌리 육아 프롬 125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와, 정말 올해 2월 달부터 해서 짝수 달마다 이렇게 육아 프롬을 진행하면서 저도 사실 사회자로서 나왔지만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둘째를 키워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또 고난도 겪어가면서 지금도 막 입안이 막 지금 헐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더 힘들겠지만 그만큼 정말 힘들게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달마다 와서 사회를 볼 때마다 박사님의 강연과 여러분들의 그 응원의 댓글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을 많이 얻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나도 좀 자신감을 좀 많이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나요? 정말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소감을 쫙 적어주시고 우리가 딱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잖아요, 그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또 계속 육아 포럼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저희 유한킴벌 육아 포럼 계속 집중해서 봐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맘큐 앱 그리고 그 사이트 등 자주자주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소식이 있나 좋은 소식이 있나 자주자주 보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125회 2022년의 마지막 육아 포럼을 맞춰볼까 합니다. 초보 엄마 아빠들의 든든한 육아 길잡이 유한킴벌리 육아 포럼 2023년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잠시 준비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2023년 육아 포럼은 맘큐와 SNS를 통해 추후 공지를 꼭 드릴 예정이고요. 2023년 더욱더 알찬 육아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한킴벌 육아 포럼 잊지 말고 꼭 돌아와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자 이지훈이었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